요즘에 누가 미국 팝송을 들어? 한국 케이팝이 대세인 거 몰라? 아무래도 이번 공연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한국에 한 번 가면 빠져들 거야. 왜 외국 가수들은 한국에만 오면 즐거워하는 걸까요? 한국에 온 가수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열정 가득한 한국의 팬들입니다. 그들의 외침과 사랑을 경험한 가수들은 한국에서의 공연을 잊지 못하고 다시금 한국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본과 한국에서의 공연을 가수와 함께 참여했다는 미국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의 가수는 가수라는 직업을 고민했다가 한국인들을 만나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 시작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 앤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획사에 소속돼 가수들이나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저는 개인적 아픔을 딛고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장한 어느 한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캐리라는 애칭을 가진 그녀가 마이크를 두 손에 꼭 쥐고 오디션에 참가했던 시절부터 많은 관객들에게 찬사를 받았던 순간까지 그 과정들을 쭉 지켜봐 온 저로서는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싶네요. 그녀가 저희 기획사에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고 실제로 오디션을 본 것은 14살 때였어요. 그 영상 안에는 그녀가 10살 때 학교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던 장면이 담겨 있더군요. 당시 그 비디오를 본 기획사 대표님은 그녀의 가창력과 스타성을 한눈에 알아보곤 곧바로 오디션을 보자고 연락했죠. 초롱초롱한 눈에는 긴장감이 역력했고 마이크를 꼭 쥐 두 손은 가늘게 떨고 있었죠. 오디션이라는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본격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떨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17살의 어린 캐리는 심호흡을 하더니 이내 허스키한 중점으로 저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어요. 아직도 빨려갈 것 같은 그 순간의 떨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는 단 한 곡으로 저희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됐고 1년 후 데뷔를 목표로 트레이닝과 곡을 준비하기로 했죠. 저는 그녀가 데뷔할 때까지 그녀를 관리하고 돕는 역할을 맡았어요. 당시 저는 그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참이었고 매니저 업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때였어요. 캐리도 저도 서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냥 열심히 뛰고 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데뷔는 순조롭지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 캐리의 아버지가 찾아왔고 자신은 딸이 가수가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미 캐리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는 자신의 딸은 아직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기 때문에 그녀의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죠. 대표님은 크게 실망했어요. 아버님을 설득하기 위해 가진 애를 썼지만 조금도 먹히지가 않았죠. 그는 캐리를 데리고 미국을 떠나 그녀의 고향인 영국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캐리의 아버지에게 도대체 왜 딸의 빛나는 재능을 썩히려고 하는지 물었죠. 혹시 저희 회사나 저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는 거냐고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선 예상 밖의 답변이 나오더군요. 사실 그도 과거엔 가수였고 가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가시밭길을 걷는 걸 보기 싫다는 거였죠. 그런 그를 더 이상 만류할 수가 없었어요. 캐리의 가족들은 본래 고향이었던 영국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 캐리가 가수로 데뷔하는 일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대표님은 크게 아쉬워했어요. 분명 크게 히트를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인데 부모가 앞길을 막았다며 답답해하셨죠. 하지만 이미 저희 손을 떠난 일이었고 저도 그 사이 정든 캐리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겁니다. 더욱 성숙해진 캐리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마치 헛것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캐리를 보자마자 크게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미소 짓는 그녀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다시 가수를 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영국에서 가진 일을 하며 견뎌왔다면서 자신은 한 번도 가수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표님은 아버님의 허락은 받은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보니 캐리의 아버지는 자신의 고향 영국에서 엉뚱한 일에 휘말려 운명을 달리했던 겁니다. 그는 가족들 앞에서 마지막 눈을 감으며 캐리에게 꿈을 막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거였죠. 그렇게 뒤늦게 아버지의 허락을 받은 그녀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대표님은 크게 기뻐했어요. 회사를 먹여 살릴 미래의 빅스타가 돌아왔으니 그럴 수밖에요. 저도 다시 만난 그녀가 무척 반갑더라고요. 저희는 그녀의 재능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녀와 어울리는 곡도 받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녀의 이미지를 조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데뷔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희 기대와는 달리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더군요. 가창력이 엉망이다. 걸크러쉬를 흉내내는 모범생 녹슨 자전거 소리를 듣는 것 같아 혹평과 비난이 난무했어요. 차라리 관심이 없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는 처참했죠. 저희 회사는 물론이고 캐리 또한 크게 실망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이었죠. 대표님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 보자고 말했지만 어린 그녀가 받은 상처는 적지 않아 보였어요. 눈물을 꾹 참고 있던 캐리는 저와 단둘이 있던 차 안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죠. 자신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이 정도로 싫어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가수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겐 너무 무리였던 꿈인 것 같다면서 이젠 포기할 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크게 낙담한 그녀를 위로해 주었어요. 아티스트의 인기는 갑자기 사라졌다가 갑자기 불어오기도 하는 바닷바람과 같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옷을 펴고 기다려야 반드시 부는 바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제 말에 약간의 자신감을 찾은 캐리는 다시 도전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어요. 그리고 전 그녀의 비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CD를 들고 작은 라디오 방송국까지 찾아갔고 홍보대 행사와 끊임없이 의논하며 그녀의 진짜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어요. 저와 회사가 그렇게까지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던 건 그녀의 스타성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매력을 발산하는 아티스트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중들은 어색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죠. 저희의 노력은 쉬지 않고 이어졌고 그 노력이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캐리의 출연을 원하는 방송국이 조금씩 늘어났고 대중들의 호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를 포함한 저희 회사 식구들은 눈에 띄게 변화되는 분위기를 감지하고 흥분했어요. 한 번만 탄력을 받는다면 그녀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터질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창 상승하고 있는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죠. 그건 바로 독설가로 유명한 대중평론가가 신인인 캐리에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었어요. 실력이 형편없는 건 둘째 치고 길거리의 작부가 남자들을 깔보는 듯한 노랫말이 가당치도 않다는 것이었죠. 까닭없이 그녀를 평가자라 해버린 그의 평론 때문에 그녀의 인기는 급격히 식고 말았어요. 그건 마취줄 하나의 의지에 벼랑을 오르고 있는데 그 줄을 가위로 잘라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캐리는 또다시 절망했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한 저희 회사도 실망했죠. 이제 겨우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말 몇 마디에 모두 수포로 돌아가 버린 셈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미 그녀에게 투자한 자금도 적지 않았죠. 하지만 돌파구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 그녀를 끌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였어요. 투자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손해는 더 크게 번질 게 뻔했죠. 그녀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던 대표님마저 갈등할 정도였어요. 그런 저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캐리의 노래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녀의 음악이 우연히 한국의 유명 프로그램에서 쓰였고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에 대표님은 반색했어요. 한국은 K-팝의 발상지이자 문화 콘텐츠가 발달한 나라라며 그런 나라에서 반응이 있다는 건 좋은 징조라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어요. 미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었으며 유럽 국가도 아닌
아시아에 있는 한국에서 약간의 팬덤이 형성된 게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 겁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캐리가 뜨려면 유럽 사람들이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표님은 팬이 있는 곳에 아티스트가 가야 하는 건 당연하다며 팀을 꾸려 당장 한국으로 날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이 캐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곳이라면서 말이에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국에서 캐리의 단독 공연을 추진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말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해외 단독 공연이라는 게 베테랑 아티스트도 하기 힘든 무대거든요. 외국인 관객들을 모아서 객석을 채우는 것도 어렵지만 그들을 앞에 두고 몇 시간에 걸쳐 공연을 끌고 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이제 막 신인을 벗어난 그녀가 난생 처음 가보는 낯선 아시아 국가에서 단독 공연을 하다니요. 저희는 대표님을 만류했지만 대표님은 이게 마지막 카드라며 만일 이번에 실패하면 그녀가 무대에 서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는 겁니다. 사실 대표님 입장에선 캐리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이었죠. 대표님의 진심을 알게 된 저는 그녀를 설득해 한국 공연을 추진했어요. 당연히 그녀도 처음엔 기겁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자신의 팬이 있다고 해도 얼마나 있겠냐며 손사래를 쳤어요. 텅 빈 무대 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며 겁을 냈어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회사의 상황과 대표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될 거라고 말이에요. 결국 제 설득에 그녀도 해외 공연을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의 무모한 도전은 시작이 됐죠. 한국에 있는 공연 기획사와 접촉을 하고 일정을 조율했어요. 사실 한국 측에서도 이 공연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잡았어요. 아직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죠. 때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저희 회사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기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공연기획사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면 한국과 거리가 가까운 일본에서도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한국에 팬이 생겼다면 일본에도 팬이 생겼을 거라며 약간의 비용이 더해지면 수익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였죠. 저희는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도 훨씬 많고 과거부터 팝스타들이 꼭 찾는 나라였거든요. 규모가 다소 작더라도 어차피 한국에 가는 이상 일본을 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일본에서 3일 그리고 한국에서 사흘 총 7일간의 해외 공연 일정이 확정됐고 저희 회사 직원들은 캐리의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본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하게 됐죠. 일본에 마련된 공연 무대는 꽤 규모가 있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티켓 예매율은 기대와는 달리 저조했고 현장 판매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죠. 관객석은 채 절반도 채우지 못했고 캐리는 듬성듬성한 객석을 바라보며 무대를 꾸며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정말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도 부담감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이 아시아에서 해외 단독 공연을 한다는 게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습니까? 자신만 바라보는 회사 식구들과 또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아버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그녀는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일본 관객들에게 목이 터져라 호응을 유도했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마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러 온 관객들처럼 조용하더군요. 물론 객석이 가득 채워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다들 눈만 멀뚱히 뜨고 얌전한 고양이처럼 조용히 공연만 지켜보는 겁니다. 캐리가 무대 위를 뛰어다니고 마이크를 든 손을 휘저어봐도 객석은 고요하기만 했죠. 그녀의 표정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티 내지 않으려고 애써 소리를 지르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가 관객들의 반응에 실망하고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객들 앞에서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래를 부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겁니다. 캐리는 꾸역꾸역 겨우 공연을 끝마쳤고 거의 울상인 표정으로 무대 위를 내려왔어요. 그녀는 대기실에 들어가자마자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무리 자신이 신인에 가까운 가수라지만 이렇게 관객의 호응이 없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지옥에 있는 고통과 다름없다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공연은 하고 싶지 않다며 가수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전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어요. 제가 봐도 일본 공연의 반응은 거의 냉담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고역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 공연은 예정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준비한 무대를 망칠 순 없었어요. 전 캐리에게 한국은 조금 다를 거라고 확신 없는 위로를 건넸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격하게 가로저었어요. 한국 관객들도 일본 관객들처럼 자신을 푸대접할 거라면서 괜히 해외 공연을 와서 망신만 당했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충격을 받은 캐리를 설득하고 위로했습니다. 너를 위해 대표님이 쏟아부은 열정은 어떡하냐며 끝까지 힘을 내보자고 말했어요. 겨우 감정을 추스른 캐리는 한국 공연이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튿날 저희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어요.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도 침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국 심사를 마친 후 입국 게이트에 들어서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지르며 캐리에게 몰려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핸드폰을 막 들이밀며 언니 언니라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놀란 건 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스태프들 모두 공항에 무슨 사고라도 난 줄 알았죠. 그들이 한국에 입국한 캐리를 환영하기 위해 모인 팬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캐리에게 사인과 사진을 요청하며 발을 동동 굴렀죠. 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들의 요청을 일일이 들어주었고 대기된 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절 째려보더라고요. 그녀는 저 한국 팬들이 전부 연기자라고 생각하더군요. 그게 아니고서야 자신이 언제 입국하는지 알고 모였겠냐며 가수가 입국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공항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상황을 믿지 못하는 그녀에게 저 많은 사람들을 연기자로 고용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냐고 반문했죠. 한국에서 무대를 마련하는 것도 간신히 해냈는데 그럴 만한 자금은 회사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캐리는 그런 제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기분 나쁜 표정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에게 열광적인 팬들을 만났기 때문이었죠. 확실히 한국의 반응은 일본과는 많이 달랐어요. 한국의 공연 기획사 관계자에게 들은 얘기로는 캐리의 공연 티켓이 현장 판매용으로 일부 남겨둔 부분만 제외하곤 전부 매진이 됐다고 하더군요. 거의 10분도 되지 않아서 동이 났다는 겁니다. 일본의 미지근한 반응을 경험했던 저희에겐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한국과 일본 모두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데다가 거리도 가까운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쨌든 캐리는 티켓이 전부 팔렸단 소식에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준비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저도 무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앉아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녀의 공연을 지켜봤죠. 아무리 관객이 많아도 반응이 시원치 않다면 가수에겐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머리칼이 쭈뼛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캐리가 무대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그 수많은 관객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함성은 공연장을 전부 쓸어버릴 것 같은 에너지를 뿜어냈죠. 그 반응에 놀란 캐리가 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찔 정도였으니 그 열화와 같은 반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가수의 등장만으로 이 정도의 호응을 보이다니. 정말 한국 관객들은 미친 것만 같아 보였죠. 캐리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호흡 곤란이 온 것처럼 안색이 하얗게 질렸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엔 기쁨이 넘치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아봤으니 그건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됐죠. 캐리가 열정을 다해 타이틀곡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관객들이 캐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합창을 하는데 그들의 감정과 환희가 실린 노랫소리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아니 한국어도 아닌 영어로 이뤄진 가사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조리 외우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한국 관객들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히 노래를 따라 불렀고 너무 놀란 캐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들은 마치 가수의 노래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가수와 함께 즐기기 위해서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 같았어요. 한국 관객들은 그녀의 가장 유명한 노래뿐만이 아니라 앨범에 수록된 모든 곡들을 합창했죠. 저도 그렇고 회사 대표님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 캐리의 노래를 전부 정확히 부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모인 한국 관객들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사람들처럼 그녀의 노래를 전부 따라 불렀어요. 그 기적 같은 광경의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열정적인 한국 관객들과 하나가 돼서 자신의 무대를 마음껏 즐겼어요. 도대체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엄청난 공연이었죠. 앙코르를 멈추지 않은 그들 때문에 공연을 마친 캐리는 노래를 3곡이나 더 불러야만 했죠. 한국에서의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일본에서 흘린 눈물과 완벽히 달랐어요. 한국 관객들은 먼 나라에서 온 아티스트를 너무나 과분하게 반겨주었죠. 그들의 사랑은 가수를 포기할 뻔한 캐리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용기를 주었어요. 한국에서 큰 자신감을 얻고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음악을 꿋꿋이 해나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인들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대중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고 작년과 올해에는 유명 영화에 출연을 하기도 했죠. 음악적인 역량뿐만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가능성도 꽃을 피우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녀를 알아본 대표님의 안목은 투자자들에게 큰 인정을 받았고 캐리는 저희 회사를 먹여 살리는 메인 아티스트가 되었죠. 저 또한 그녀의 전담 매니저로서 지금까지 함께해 오고 있어요. 누가 뭐래도 그녀를 만든 건 한국 팬들입니다. 이미 2번이나 한국 공연을 다녀온 캐리는 또다시 한국 공연을 기획하고 있어요. 아시아 국가에선 한국이 유일한 해외 공연지나 다름없죠. 그녀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에 가면 엄청난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해요. 그건 한국인들이 쏟아내는 사랑과 관심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무대 위에 서지 않은 저조차도 한국인들의 합창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캐리는 오죽할까요? 이 기회에 한국 팬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K-팝의 세계적인 인기 덕분에 한국에서의 공연은 가수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게 해줍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가수들은 그런 배경보다 관객들의 환대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고 돌아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자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의 좋은 인상을 팬들에게 언급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환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음악을 즐기는 모습 자체에도 많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공연하는 외국 가수들이 점점 많아지고 한국이 세계의 문화를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출산율 0.61에 한국 망했네. 현실을 봐라. 일본도 같이 망하고 있어. 일본 대학의 수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국을 마구 비웃고 있는데요. 교수는 답답한 듯이 일본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일본이 더 높을 텐데도 왜 교수는 이런 시선으로 학생들을 바라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통계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미카입니다. 제가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일본이 한국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자각 증세가 없어요. 물론 1960년대 일본과 한국은 하늘과 땅 차이죠. 솔직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한국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죠. 하지만 여기서 또 큰 차이가 나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데도 모르고요. 더 웃긴 건 일본 사람들은 뒤에서 한국이 자기들 자원이랑 모든 것들을 흡수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웃긴 일이죠. 일본은 멈춘 게 20년째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일본 내부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반도 안 되는데 일본은 자기들이 미국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일본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엉망이죠. 역사를 크게 보면은 제3차 산업혁명,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주도하는 국가가 바뀐다고요. 앞에 2차 산업에서 흥했던 나라가 뒤처지기도 하고
그런 흐름을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20년 이후로 전 세계를 강타한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통계학 교수지만 AI와 디지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아예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요, 엄청난 변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디지털화를 한국은 훌륭하게 했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산업혁명에 거의 대비를 해왔다고 할 정도로 광통신망을 깔았던 거죠. 그런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을 키우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국가 차원에서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익숙하게 만들어줬거든요. 디지털 정부 랭킹 같은 거 보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항상 상위고 톱 클래스예요. 디지털 정보 랭킹이 뭐냐면요. 정부가 디지털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얼마나 서비스를 편안하게 관리하고 제공하느냐에 대한 순위예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서울에 와서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항상 자기들이 뛰어난 걸 본인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서울은 미래 첨단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옛날에야 일본이 그 시장을 선도했던 거지만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한국은 디지털화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해왔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거의 안 됐어요. 자, 예를 들면 한국은 주민등록 등본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지하철역에서도 뗄 수 있다면서요. 전국 다 똑같은 포맷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식의 주민등록 등본을 컴퓨터로는 24시간 동안 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돼요. 이런 양식들을 통일을 아직도 못 시키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일본의 현 시점 지방자치단체가 1,500개거든요. 그런데 이 1,500개 양식이 다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게 개성이라고 생각하고 바꿀 의지가 없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로 통일 안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 자체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양식이 이해가 가지도 않고 다른 지방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공무원이나 인재들이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네 지방단체에서만 일을 했었으니까요. 이게 지난번 코로나 대응할 때 딱 정확하게 나타났는데요. 한국은 인터넷으로도 핸드폰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면서요. 심지어 혹시나 디지털을 못 쓰는 사람이 있을까봐 은행에서도 신청을 하게 해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디지털화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발표가 되면 사기업들이 사업권을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이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그 다음날 내 통장으로 돈이 딱 입금이 됐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내 친구는 받은 돈인데 나만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은 어땠느냐? 그게 시스템이 안 됐어요.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어디 줘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마다 통장 번호를 공무원들이 입력하고 있으니까 돈을 빨리 줄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일본 인구는 한국보다 더 많잖아요. 다 사람이 다 해요. 그래서 요즘 일본 공무원들은 주 4일 근무를 시켜준다고 하고 은행만큼 연봉을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시험까지 볼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 하는 일들이 통장 계좌번호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입력하는 거니까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일본 정부가 또 안 되겠다 하고 민간 회사에다가 그 작업을 넘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예산을 엄청난 예산을 줬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들이 사라졌겠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일본 시스템이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세금이 줄줄 다 새는 거죠. 일본이 그래서 코로나 지원금을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3개월이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서 주는 돈인데 그 사이에 밥 못 먹어서 죽겠어요. 돈 주는데 그런데도 그 돈이 정확하게 갔느냐? 사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데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지원금만 그런 게 아니겠죠. 어떤 지원금이든지 간에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 일본 사람들은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아직도 옛날에 의료보험증 있잖아요. 그것도 디지털도 아니고 종이로 된 걸 들고 다녀요. 제가 수업을 할 때 꼭 한국을 편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 이런 답답한 얘기를 하면 이제 학생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 전체가 안 좋은 거지 한국도 일본이랑 지금 똑같이 경제가 정책이 아니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본 군수업체들이 손 놓고 있을 때 한국은 호주의 장갑차를 그렇게 많이 팔았어요. 그거 말고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도 많이 팔았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은 스타트업 업체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타트업 업체들이 부러운 게 한국만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자기들 내수 시장이 작은 걸 아니까 절대 한국에서만 만족하질 않거든요. 중국으로 나가고 일본으로 나가고 요즘은 미국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거죠.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21세기인데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만도 지금 분위기가 안 좋고요. 근데 거의 미국만 무기를 팔 것 같지만 최첨단 무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이 혼자 그 양을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은 그걸 알고 미리 움직인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출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은 가장 부러운 게 있어요. 반도체요 3차 산업 때는 석유가 핵심적인 자원이었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사회는 반도체가 석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석유는 고갈되면 끝이지만 반도체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5나노, 3나노 이런 거 5년 전까지만 해도 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다 해냈잖아요. 심지어 대만을 보세요. 대만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TSMC 하나로 지금 한국이랑 일본 GDP를 다 이겼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없이는 아예 문명이 성립이 안 될 정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반도체가 한국을 먹여 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학생들이 말해요. 자기네는 닌텐도도 있고 혼다도 있다는 거예요. 제조업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요. 근데 혼다는 지금 지는 차예요. 전기차 시장이 뜨고 있잖아요. 한국이 또 전기차를 대비했잖아요. 현대가 그냥 차만 개발하는 데에 그친 게 아니라 일부러 미국의 투자를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을 일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본 학생들한테는 현실을 말해줘도 계속 자기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는 답답한 거죠. 저야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 일본 학생들은 도대체 한국을 어떻게 이겨내려고 하는지 답답해요. 한국 학생들은 따라잡고 있는데도 오히려 따라잡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부족하다고만 생각하면서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은 내수 시장이 주가 아니잖아요. 대기업들이 대부분 수출 기업들 우리 한류에도 그렇잖아. 드라마만 해도 그렇잖아요. 국내 시장이 아니고 전부 전 세계를 시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시장이 무한대라고요. 한류에 열광하는 일본 학생들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진심, 어린 열정에 또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문화를 본인들이 소비해주면서 일본의 경제에는 관심이 없는 학생들인 거죠. 학생들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기 위해 열광적으로 모여들었고 매혹적인 스토리와 캐릭터에 몰입하며 스크린에 눈을 고정했습니다. 대화는 주로 좋아하는 K-팝 그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신 노래와 뮤직비디오 콘서트 투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반박하는 학생들 중에 일본은 만화가 발달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일본 애니 시장도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본이 계속 또 아날로그를 추구할 때 한국이 그 틈을 타서 웹툰 시장을 개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랑 일본이랑 다 먼저 수출해버리고 한국이 또 그걸 알아서 이게 되네 하면서 웹소설도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한국이 드라마랑 가수들만 수출한 게 아니라 아예 문화까지 수출을 해버렸거든요. 웹툰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인공들은 문화현상의 선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스토리텔링의 보편적인 매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한국 웹툰 시장을 개척한 건 디지털 만화 시대에 기꺼이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동안 일본은 계속해서 아날로그에만 집착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또 일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한국이 가져가게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본이 자동차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일본에 놀러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차고지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차를 구매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소까지 너무 빡빡하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죄다 경차만 사는 거예요. 원래 경제라는 게 작은 걸 많이 파는 것보다 비싼 걸 파는 게 돈을 벌기는 더 쉬운 거거든요. 자동차 업계의 답답한 현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일본에서는 차고지 증명서를 취득하는 것과 관련된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소형차 경차에 불균형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도로의 소형 차량이 급증한 반면 더 크고 다양한 자동차 옵션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일본의 거리를 운전하다 보면 이 작은 차들이 지배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차나 연비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많은 운전자가 원하는 다양성과 넓은 공간은 부족합니다. 자유로움과 다재다능함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책으로 인한 제한을 보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로도 좁잖아요. 이 법 때문에 계속해서 경차만 팔리고 경차만 발달하니까 자동차 업계도 완전히 죽고 있는 거죠. 물론 처음의 의도는 좋았어요. 하지만 유도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거주지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잖아요. 이러한 제한은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시 지역에서 생활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지고 또한 주인공은 차고지 증명제가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여 개인의 이동성과 편의성을 제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까지 국가의 허락을 받는 셈이에요. 차고지 증명제도와 관련된 서류 작업 수수료 행정적 부담은 혐오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들은 차량 소유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접근하기 쉬운 접근 방식, 즉 개인과 선택에 큰 제약을 두지 않는 방식을 갈망했습니다. 교통 혼잡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차고지 증명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도치 않은 결과를 목격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실용성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옛날 도요타 혼다의 전성기는 이제 없어요. 그렇다고 멋진 일제차를 만들어서 외국으로 팔기도 어려워요. 작은 차만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일본 부동산을 생각해보면 더 심각해요. 일본 아파트들이 다 무너질 때 그 버블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정말 심심각했어요. 버블이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비쌌던 골프 회원권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3억이었어요. 아파트도 아니고 골프 회원권이요. 그런데 일본 버블이 터졌던 게 1980년대예요. 1980년대에 3억짜리 골프 회원권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한국의 버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부동산은 그냥 파리 집값이 오르고 홍콩 집값이 오르고 미국 집값이 오르는 정도만큼 오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심하게 오르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일본 버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잘하면은 그거는 컨트롤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은 교육이 발달했잖아요. 일본 대학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대학이 와세다 대학인데요. 일본에서 가장 명문 대학인데도 한국 대학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온대요. 일본은 딱 와세다 대학만 뛰어나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가고 있잖아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 쓴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와서 영어로 키보드를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학생들은 정말 키보드를 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키보드 교육을 따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별로 의지가 없어요. 어차피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된다는 거죠.
가끔 논문을 핸드폰으로 쓰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새로 배우는 것보다 자기는 핸드폰이 익숙하니까 핸드폰으로 쓰겠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 자랐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일본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디지털 능력의 격차가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일본의 문화로만 치부하는 게 저는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문화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뒤처지기만 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도 없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일본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본 정치를 보면 일본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게 더 느껴지죠. 저는 일본의 낮은 투표율이라는 실망스러운 현실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투표날 TV를 안 봐요. 터져서요. 일본의 투표율은 역사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민주적 절차에 대한 낮은 참여는 저에게 환멸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남겼습니다. 선거에서 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목격하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이러한 무관심이 국가의 정치 지형과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좌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 시스템에 대한 환멸 때문일까요? 아니면 투표 효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안일함 때문일까요? 이유가 무엇이든 일본의 민주주의 상황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껴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만 가고 있는 나라를 어쩌면 좋을까요? 시민 참여의 힘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던 저로서는 낮은 투표율이 끊임없이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시민들이 민주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한 표가 국가의 방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딸을 한국으로 시집 보냈던 호주 부부. 3년 동안 한 번도 돌아오지 않은 딸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갔던 노부부가 있습니다. 딸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안전한 나라인 것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된 입장으로서 먼 타지 생활을 하는 딸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모든 우려와 노파심이 해소되었다는데요. 그들은 한국 여행 중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으로 시집가 버린 딸 루시퍼를 보러 먼 나라까지 다녀왔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다녀와 볼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걱정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소되었거든요. 물론 한국이 위험하고 나쁜 곳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루시퍼가 한국 생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해주고 살기 좋고 지내기에 편안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된 심정으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그런 노파심이 해소되었다는 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한국에 가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루시퍼는 2021년쯤 한국으로 시집간 딸이에요. 평범한 직장인이던 루시퍼는 취미로 한국어를 배웠고 시드니의 관광지에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무료 안내소를 설치해놓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안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한국인들과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장거리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이어진 케이스였죠. 사실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한국 측 부모님이 결혼을 빠르게 추진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 또한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또 사랑하는 남자가 한국 사람이니 한국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딸이었죠. 루시퍼는 호주에서도 나름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아이라서 이곳에 남아 있었다면 훌륭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었지만 한국 사위는 한국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유럽의 공무원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공무원이 되기 상당히 어려운 편이며 지금은 60세까지 정년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65세나 70세로 늘어날 예정이고 한국에서는 그 누구보다 노후의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돈을 쓸어 모으는 사업가가 될 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한국에서 참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번 그만두면 다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죠. 사위가 호주로 이주를 결정해 이곳 호주에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위의 직업 그리고 루시퍼는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루시퍼가 한국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딸을 보내는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가까운 이탈리아나 프랑스쯤이라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만날 수 있지만 한국으로 가버린다는 의미는 1년에 한 번이나 볼까 말까 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2021년 저희 부부는 한국으로 가서 루시퍼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봤던 한국은 호주 시드니보다 훨씬 더 발전한 도시였고 젊은 부부가 살기에는 한국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결혼식 일정을 마치고 며칠만 더 체류하다가 다시 호주로 돌아왔었죠. 결혼을 시키는 일이라 한국을 구경할 겨를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 왔었죠. 그렇게 2024년 루시퍼는 호주로 오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호주 집으로 와서 1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간다고 했었는데요.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서서히 정상화가 되었지만 루시퍼는 호주로 올 수 없었습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에 전념해야 했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먼 나라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 저도 괜히 어렵게 호주로 오지 말고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쁜 손자가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저희 부부는 시간을 내서 한국에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이 건축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다소 한가한 편인데요. 때문에 저희는 겨울에 3주간의 시간을 낼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에 가게 될 일정을 정했습니다. 루시퍼는 한국 겨울은 정말 미친 듯이 추워서 아주 두꺼운 옷이 필요하다며 구할 수 있다면 호주에서 가장 따뜻한 외투를 구해서 그걸 입고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에 가기 전 대형마트에 가서 산악인들이 주로 입는 두꺼운 옷들을 구경했는데요. 저희가 매장에 들어가자 매장의 직원은 알프스 정상에 가실 계획인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옷들은 사실 호주에서는 입을 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 매장은 산악인들이 찾는 전문용품 매장에 가까웠고 다소 투박한 디자인. 그리고 한국이 춥다고는 했는데 그렇게나 춥겠냐는 의구심 때문에 옷을 구매하지 않았죠. 저희는 겨울에 입는 옷 중에 가장 따뜻한 옷을 골라서 한국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고 루시퍼와 몇 년 만에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재회를 했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추운 한국의 날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항에 내려서는 추운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공항이 따뜻할 수는 없었겠지만 저희는 호주에서 입고 온 가장 따뜻한 외투를 입고 있으니 겉옷 하나 정도는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온도였죠,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거대한 공항이 난방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게 난방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저희는 루시퍼의 안내를 받아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외부에 주차를 했다고 하는 루시퍼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희 부부의 옷차림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에서 새로 옷을 사줄 테니 조금만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공항이 난방이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한국에 잠깐 있을 예정인데 그런 옷이 필요하겠냐며 한국의 날씨를 조금은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공항 입구에 가까워지고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문이 열릴 때마다 강하디 강한 냉기가 몸을 휘감았고 저희 부부는 한국의 날씨가 매우 추울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죠.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짧게 웃음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루시퍼는 안 되겠다며 저희 부부를 다시 실내로 들어가게 한 뒤 차를 가지고 다시 그 게이트 앞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한국의 엄청난 발전된 모습에 놀란다고 하는데 저희는 엄청나게 추운 모습에 놀랐죠. 예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날씨 좋은 가을이어서 한국의 공기가 매우 달다고 느껴졌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한국의 공기는 매우 매서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이죠. 루시퍼의 차 안은 따뜻했고 운 좋게 차량으로 10분만 이동하면 집이 있다며 거대한 다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끝날 무렵 바로 옆에 있는 도시로 향했고 그곳이 루시퍼의 보금자리였죠. 루시퍼는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겨울옷 당장 하나 장만해 드릴 테니 쇼핑몰에 들렀다가 가자고 하더군요. 한국 시간으로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쇼핑몰은 매우 한산했으며 저희는 거대한 규모의 한국 쇼핑몰로 들어갔는데요. 다행인 것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매서운 강추위를 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시퍼를 따라 쇼핑몰을 걷는데 추위에 걸맞는 두꺼운 옷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호주에서 봤던 것처럼 투박하고 오직 기능에만 충실해 보이는 옷 말고 정말 예쁘고 다양한 디자인 정말 다양한 색상 등 한번 입어보고 싶은 옷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옷들이 있었다면 루시퍼의 조언대로 미리 두꺼운 옷을 구매해서 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도 그랬고 공항을 거쳐 이곳으로 오면서도 느낀 점이 미적인 감각에서 있어 한국이 더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각각 자신이 원하는 겨울옷 하나씩을 골랐습니다. 루시퍼가 웰컴 선물이라며 시원하게 카드로 결제를 해버렸고요. 한국에 온 것도 좋았고 루시퍼와 오랜만에 만난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웰컴 선물을 받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실내에서 한국의 겨울옷을 입기에는 더웠습니다. 이 쇼핑몰도 굉장히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쇼핑몰 구경을 마치고 루시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사위는 퇴근할 시간이 안 되었고 루시퍼는 시부모님 댁에 맡겨둔 아이를 데리러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루시퍼가 손자를 데리고 오는 동안 저희 부부는 루시퍼의 집을 구경했는데요. 이 집은 한국의 전형적인 아파트였고 호주에서는 높은 상업 건물에서나 볼 수 있었던 멋진 경치를 집 안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15층에 살고 있는 루시퍼의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전경은 엄청났습니다. 멀리까지 도시의 모습이 보였으며 바둑판처럼 잘 정렬되어 있는 도시 구조는 이곳이 현대적인 계획에 맞춰 지어진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한국의 아파트는 매우 좋은 주거 형태이며 더불어 멋진 경치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삶의 질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시퍼가 정말 좋은 곳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구나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 집의 바닥이 매우 따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걷다 보면 유난히 따뜻한 부분이 있었고 덕분에 집안 바닥에는 카펫 바닥이 아니라 나무 재질의 코팅된 바닥이 있었습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따뜻하다니 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고 별도의 실내화를 사용하지 않아도 겨울에 맨발로 집안 생활이 가능했다는 점은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놀랍도록 춥지만 한국 사람들의 집안은 매우 따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루시퍼는 손자를 데리고 왔고 사진으로만 보던 작은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 작고 작은 아이가 한국에서 잘 자라주기를 바라며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는 호주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눈앞에 그리고 제품 안에 있다는 것을 느낀 후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먼 거리도 뛰어넘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기쁨의 연속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루시퍼는 한국식 요리를 준비해 주겠다며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넓고 쾌적한 주방에서 루시퍼는 속도를 내 요리를 준비했고 사위가 집에 도착하고 모두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마주 앉은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호주보다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게 더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시퍼가 한국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 또한 사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루시퍼가 통역사의 역할로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통역해 주었고
그 의미가 잘 전달되었습니다. 사위도 자신이 책임지고 데리고 온 루시퍼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냐며 한 가장으로서의 듬직한 책임감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한국 음식 김치와 불고기 그리고 해산물 케이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음식들이 식탁에 올라왔고 정말 행복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사위와 함께 아이를 돌보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점은 루시퍼의 시부모님이 머지않은 곳에 살고 계시고 시부모님이 아이를 많이 돌보아 주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예쁜 손자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돌봐주는 경우가 매우 적은 호주의 부모의 입장으로서 한국의 부모들은 손자까지 책임져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다른 문화권에 비슷한 것도 많고 다른 것도 많은 두 나라의 차이 같은 것을 보면서 하루를 끝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 말고도 한국의 분위기는 호주와 많이 달랐습니다. 루시퍼는 시간을 내서 저희 부부를 한국의 유명한 관광지에도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한 도심 속이 전통적인 건축물들도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처럼 전통 있고 오래된 나라일수록 이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죠. 호주에서도 옛 건축물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곳이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고는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호주에 관광을 오고는 하는데요. 한국이 만약 호주가 유럽에 위치한 국가였다면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을 구경하고 여행 다니기에 너무나 편리했고 훌륭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루시퍼가 없을 때 저희는 부부끼리 티머니 카드 하나를 들고 한국의 여기저기를 누볐으며 심지어 요금도 비싸지도 않고 너무나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은근히 부담이 되는 교통비 문제에서도 거의 자유나 다름없었어요.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저렴한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칭찬할 일이에요. 복지 국가라고 자부하는 유럽 국가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한국의 저렴한 대중교통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자유로운 이동이 일어나면 그만큼 새로운 곳에서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 돈은 돌고 돌아 경제를 선순환시키죠. 그리고 여행을 가지 않고 생계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일 것이고요.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식선에서 이런 식으로 한국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루시퍼가 데리고 갔었던 서울의 한옥마을과 그 앞쪽에 있는 화려한 길거리와 전통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 너무 인상 깊어서 호주로 돌아가기 전 그곳에 다시 가보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두 번째 오게 되니 느껴지는 것도 더 많았고 체험할 것도 더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나이 또래가 좋아할 만한 한국의 전통차 시음은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식 예의와 예절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남아 있어서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유럽의 수평적인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막상 유럽에서 수평적인 문화를 경험해보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매일같이 싸움이 날 것 같은 위기 상황, 그리고 명령체계 상실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서 서양 문화에 대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만큼 저희 부부는 한국처럼 수직적인 지위체계 아래 지휘자들이 스스로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쌓는 한국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주 아줌마와 호주 아저씨가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아냐고요? 사위가 한국의 공무원이고 사위와는 정말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집안의 화장실이 2개가 일반적이냐 1개가 일반적이냐부터 해서 한국에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아주 세세한 것도 물어볼 만큼 정말 별의별 것들을 다 물어보기도 했고
저희가 살아온 연륜으로 나름대로 한국 사회가 어떤 곳인지 충분히 추측이 되었고 실제 많이 맞았던 것도 있고요. 여러모로 한국에 오게 되어서 루시퍼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내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으며 오히려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에서 자라고 있는 저희 손자에게도 한국 사회는 충분히 좋은 선생님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이 먼 타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과 종종 들려오는 북한의 돌발 행동들에 대해서 걱정하던 마음 또한 이번 한국에 다녀오면서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호주의 안녕과 안전을 바라는 것 말고도 한국에 대한 안녕과 안전을 바라게 되는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곳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누군가로부터 해침당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나라니까요. 이렇게 저희는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